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사는 40대 여성이에요. 언젠가 마더라는 영화를 보다가 울컥한 적이 있어요. 영화 끝부분이던가요. 극중 엄마 역을 맡은 김혜자 씨가 자기 아들 대신 범인으로 몰린 청년을 찾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엄마 없니? 엄마가 있다면 자식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게 두지는 않을 거란 의미의 대사였어요. 영화상 주인공의 복잡 미묘한 감정을 표현한 대사였죠. 그런데 그 대사를 듣자마자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누명을 쓰고 철창 안에 갇힌 청년이 마치 제 자신 같았거든요. 저 역시 절 위해 세상과 맞서 싸워줄 부모님이 없는 고아였으니까요. 부모가 없다는 건 돌아갈 집이 없는 것처럼 막막하고 불안한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면접을 볼 때, 심지어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찾아갔을 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더더욱 그렇죠. 부모님은 뭐 하세요? 상대의 이 질문에 저처럼 부모 없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곤 해요. 그렇다고 제가 처음부터 고아였던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저도 다른 친구들처럼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던 평범한 아이였거든요. 그날 그 사고만 없었더라면 말이죠.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처음 맞았던 어린이날, 저는 며칠을 부모님을 졸라 용인에 있는 대공원에 놀러 갔어요. 날이 날이니만큼 엄청난 인파에 휩쓸려 정작 놀이기구는 몇 개 못 탔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잔디밭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엄마가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먹고 해질녘엔 퍼레이드까지 봤죠. 정말 최고의 어린이날이었어요.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었고 운전석과 보조석에 앉은 아빠 엄마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고 계셨죠. 꿈결 같은 그 소리에 취해 잠들었는데 글쎄 눈을 떠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몽둥이로 두드려 맞은 것처럼 온 몸이 엄청 아프고 숨을 쉴 때마다 배에 힘이 빠지고 아팠어요. 꼭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웠던 건 옆에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거였어요. 제가 감기 기운만 조금 있어도 밤새 제 곁을 지켜주시던 분들인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옆에 없다니 이상했죠. 그래서 간호사 언니한테 우리 엄마랑 아빠 어딨냐고 물었더니 당황하면서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곤 경찰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경찰 아저씨는 힘들게 얘기를 꺼내셨죠. 음주운전 차량과 정면 충돌을 해서 엄마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 혼자만 살아남았다고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제 앞에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던 엄마 아빠가 나만 두고 세상을 떠나셨다니요. 이건 분명 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있는 힘껏 제 팔을 꼬집어 봤는데 아프더라고요. 그제야 꿈이 아니란 걸 알았죠. 하지만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엄마 아빠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끝끝내 엄마 아빠는 오지 않았고 저는 그렇게 고아가 됐어요. 부모님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고모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고모라고는 하지만 아빠와는 배다른 남매 사이라서 지금껏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사이였죠. 경찰 아저씨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도 저를 돌봐주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시설에 보내려고 했대요. 그때 고모가 저를 맡아주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참 대단해. 친오빠도 아니고 배다른 오빠 딸을 키우겠다고 나서다니. 그렇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고모를 따라 부산에서 살게 되었어요. 서울 우리 집을 처분한 돈과 부모님 앞으로 예금돼 있던 돈, 그리고 사망보험금은
고모가 관리하기로 했고요. 사실 그 돈 때문에 말이 많긴 했어요. 처음엔 저를 맞지 않겠다고 했던 친척들이 거액의 사망보험금 소식을 듣고는 고모 집에 들이닥쳤거든요. 그럴 때마다 고모와 친척들은 싸움을 벌였고 급기야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을 정도였죠. 상황이 그렇다 보니 고모와 저는 친척들을 피해 이사를 다녀야 했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쫓아왔는지 한 번은 학교까지 찾아와 난동을 피운 탓에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전교에 퍼져서 한동안 전교생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마치 운동장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기분이었죠.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고모는 변호사를 선임해 친척들이 제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아냈어요. 그제야 고모와 저는 더 이상 친척들 괴롭힘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었죠. 고모는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분이었어요. 저에게 필요한 것들은 부족함 없이 챙겨주는 분이었지만 그렇다고 살갑거나 따뜻한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고모와 함께 살면서도 함께 대화를 나눠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 고모와 함께 사는 집은 일종의 기숙사처럼 여겨졌고 그래서 내가 독립할 나이가 되면 언제고 떠나야 되는 곳으로 인식됐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을 하면서 고모 집을 나오게 됐을 때 미련 없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서울살이를 하고부터는 부산 고모 집에 가는 일이 뜸해졌어요. 가끔 고모가 서울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저 식당에서 밥 한 끼 같이 먹고는 다시 돌아가는 시기였죠. 그러다가 제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연애를 시작하고부터는 그런 만남도 끝나고 말았고요. 남편은 제가 다니던 회사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일적으로 만났다가 마음이 통해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은 3남매 중 장남으로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대학에 입학한 이후 학비며 용돈은 자기 힘으로 해결해 왔을 정도로요. 집안 사정이 어려워 보이진 않았지만 밑으로 동생이 둘이나 있어서 그런가 자기라도 부모님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 자금을 모을 때까지 결혼을 미룰 수밖에 없었어요. 딱히 결혼이 급하지 않았던 저로서는 그런 남편을 묵묵히 기다려 주었죠. 그렇게 9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드디어 우리는 결혼을 하기로 했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어요. 오랜 연애 기간 탓에 거의 며느리로 인정받던 터라 걱정은 안 했어요. 그런데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막상 결혼을 앞두니 전과는 다르게 대하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이요. 난 우리 애가 너랑 결혼까지 갈 줄은 정말 몰랐다. 솔직히 부모 없는 널 받아들이는 게 나로서는 달갑지만은 않아. 어쩌겠니? 이게 부모 마음인걸. 난 내 자식이 장인장모 사랑 듬뿍 받으며 살았으면 했다. 씨암탉은 아니래도 삼계탕 정도는 끓여줄 장모는 있어야지.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한다는데 이건 뭐? 아휴, 내 아들이 처가 도움 하나 못 받고 살아야 한다는 게 너무 분해. 내 말이 야속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내 솔직한 심정이다. 지난 9년간 거의 며느리 수준으로 철철이 옷도 사다 드리고 매번 화장품도 사드렸건만 받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와 고하라 싫다니 정말 야속하고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도 이런 일이 없을 거란 보장이 없는걸요. 세상에 누가 고아인 며느리를 두 팔 벌려 따뜻하게 받아주겠어요. 그걸 알기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처분만 기다리는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엄마,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껏 윤정이가 엄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받을 땐 아무 말 없다가 이제 와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게 윤정이 잘못 아니잖아요. 엄마도 자식 키우는 입장이면서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해야 되냐고요.
엄마가 뭐라 그러든 저 이 결혼해요. 지난 9년 동안 내 뒷바라지에 우리 집 뒷바라지까지 다 해온 윤정이랑 절대 못 헤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엄마가 마음 접으세요. 그동안 잘하면서 반항 한 번 없었던 남편은 그날 처음으로 부모님 앞에서 큰 소리를 냈어요. 이런 남편의 모습에 놀란 시어머님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앞으론 우리 식구들 앞에서 주눅 들지 마. 내 뒤엔 내가 있으니까. 내가 남편도 되고 내 부모님도 될게. 남편의 그 말에 코끝이 찡했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늘 텅 비어있던 가슴 한켠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기분이었죠. 내가 남편감 하나는 잘 골랐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날 밤 오랜만에 부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시댁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하는데 혹시 그 자리에 와줄 수 있겠냐고요. 고모는 선뜻 그러겠다고 했어요. 결혼도 안 한 고모를 그런 자리에 앉히게 돼서 미안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상견례를 며칠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부산 고모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윤정아, 미안해서 어쩌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상견례 자리에 못 나갈 것 같구나. 사돈 어른께는 내가 직접 연락 드릴게.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가슴속에 찬바람이 쌩하니 부는 기분이었어요. 이게 부모 없는 서름이구나 싶었죠. 그렇다고 화를 낼 수도 없었어요. 고모는 제 부모도 아닌데 부모 노릇 못 해준다고 화를 낼 순 없으니까요. 그래서 알겠다고 몸조리 잘하시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어요. 결국 상견례 없이 바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모아둔 돈 안에서 집을 구하고 신혼살림과 그 밖에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돈이 그리 넉넉치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들이고 발품을 팔아 하나씩 준비를 해 나갔어요. 제 원룸을 빼서 신혼집을 구하는 데 보태야 해서 결혼 전에 제가 먼저 신혼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혼수 가전은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저렴하게 장만했고요. 그렇게 하나씩 신혼집을 꾸며가던 어느 날 집으로 어머님이 찾아오셨더라고요. 시누이와 함께 말이죠. 넌 이걸 혼수라고 준비한 거니? 가전제품도 그렇고 그릇도 하나같이 싸구려 해. 아유, 이래서 부모 없는 애가 어디가 티가 나도 난다는 거다. 니네 고모란 사람도 그렇다. 부모 대신이면 이럴 때 혼수라도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니? 몸 아프다고 상견례도 못하겠다고 했으면 결혼 준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이건 뭐 며느리 드리는 게 아니라 고아 하나 떠맞는 꼴이잖아. 내가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왜 남의 자식까지 떠안아야 하냐고. 그리고 얘, 니네 부모님 돌아가실 때 보험금 받은 건 다 뭐 했니? 못해도 몇 억은 나왔을 텐데 설마 그걸 다 쓰진 않았을 테고 고모한테 얘기 들은 거 없어? 남은 돈은 받아와야 할 거 아니야. 네 고모가 꿀꺽하면 어쩌려고? 맞아요, 언니. 영화나 드라마 보면 꼭 주변 사람이 그런 돈은 해먹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전에 찾아가서 달라고 해봐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찾아온 이유는 그거였어요. 제 부모님 보험금이요. 솔직히 저도 그동안 그 돈에 대해 궁금하긴 했어요. 친척들이 달려들 정도라면 액수가 꽤 됐을 텐데 그동안 저 키우고 학교 보내는데 썼다고 해도 다 쓰진 않았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고모가 직접 얘기를 해주면 모를까. 제 입으로 돈 얘기를 꺼내긴 좀 껄끄러웠어요. 사실 지금껏 키워준 대가로 고모가 가져도 뭐라고 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모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는 사이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산 고모한테 전화를 했어요. 결혼식 전날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같이 식장에 가자고 하려고요. 그런데 윤정아, 내가 아무래도 결혼식에 참석 못할 것 같아. 그날 회사 출장이 잡혀서 말이야. 정말 미안해. 대신 네 계좌로 축의금 좀 붙일게. 신혼여행 가서 쓰렴. 순간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고모,
정말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저한테 정이 없다지만 상견례도 그렇고 결혼식까지 어쩜 이럴 수가 있어요? 이럴 거면 애초에 못 온다고 하지 그랬어요. 그래야 기대도 안 하죠. 그동안 저 키워주신 거 고마워요. 근데요, 고모랑 살면서 늘 외로웠어요. 고모는 한 번도 절 가족으로 대한 적 없었으니까요. 이럴 거 차라리 다른 친척들이 저 데려간다고 할 때 주지. 왜 절 데리고 산 거예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사망보험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 탐나서 그런 거냐고요. 그래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어져서 이러는 거냐고요. 말해봐요. 변명이라도 하라고요.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요, 다시는 고모한테 전화 안 해요. 고모가 죽었대도 안 찾아갈 거예요.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저 키워준 값으로 생각하고 살게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고 살아요. 저는 전화를 끊고는 주저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제 정말 고모와 연을 끊겠다 다짐을 하면서 말이죠. 결국 고모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고 신부 부모석은 공석인 채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 측 집안 사람들이 제가 고아라는 걸 눈치채버렸고요. 그 일로 시어머니는 두고두고 저를 괴롭히셨어요. 너 나 엿먹이려고 작정했니? 아무도 안 올 거면 사람이라도 사서 자리에 앉혔어야지. 꼭 그렇게 자리 비워두고 나 고아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했냐고. 네 눈엔 우리 집이 우습니?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 불쌍해서 고아 며느리 받아줬더니 이렇게 뒤통수를 쳐?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진작 챙겼어야 했는데 워낙 경황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제 실수예요. 이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그래? 그럼 약속해라. 앞으로 내 말에 고분고분 따르겠다고. 짖으라면 짖고 물라면 물고 우리 집 개처럼 내 말에 따르겠다고. 왜? 싫어? 못하겠어? 결혼식 날 봐서 알겠지만 너한테 부모가 있기라니, 하다못해 사돈의 팔촌이라도 있기라니. 네 뒷배 대줄 사람은 네 남편이랑 우리 식구들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도 고마운 줄 알고 시댁에 충성하란 말이야. 언니, 시어머니 잘 얻은 줄이나 아세요. 세상에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뒷배가 돼준대요? 언니가 부모 복은 없어도 시댁 복은 있는 사람이네. 그러니까 알아서 기라고요. 나한테도 잘 좀 하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남편 눈을 피해 제게 막말을 해대곤 했어요. 처음엔 몇 번 이러다가 반응 안 하면 알아서 그만하겠지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막말의 수위가 높아지더니 나중엔 말도 안 되는 요구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는 이전과는 완전 달라졌지 뭐예요? 예, 설거지는 내가 할 테니 넌 가서 좀 쉬어. 밖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딸 시집 보낼 때가 되니 며느리 심정을 이해하게 된 건지 시어머니가 확 달라졌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았어요. 그간의 행동으로 보아 이러는 데는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제 예상은 틀리지 않았어요. 얼마 뒤 꿍꿍이를 알게 됐거든요. 예, 내가 일전에 말했던 니네 부모님 사망보험금 말이다. 그거 네 고모한테 물어봤니? 얼마나 남아있다디? 저 어머님, 그 일은 잊어주세요. 그동안 생활비며 제 학비로 들어간 돈도 꽤 되고 설사 남아있다고 해도 저 고모한테 그 돈 달라고 못해요. 그동안 절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 어머? 얘가 뭐라는 거니 지금? 너 그게 한두 푼인 줄 아니? 사람이 둘이나 죽었어. 가해자한테 받은 위자료도 어마어마할 거라고. 거기다 보험금에 니네 집 팔아 챙긴 돈까지 못해도 수억은 될 거다. 그걸 포기하겠다고? 너 바보 아니니? 어디 모자란 애 아니냐고. 네가 못하겠다면 내가 알아서 하마.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업체에 의뢰해 고모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얼마 뒤 엄청난 결과를 듣게 되었어요. 이것 봐라. 내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네 고모란 여자가 부산에 건물을 가지고 있더라. 구입 연도를 보니까
너 데리고 오고 딱 1년 뒤야. 이게 뭘 의미하겠니? 은행 말단 직원인 네 고모 월급이 얼마나 한다고 수억짜리 건물을 사? 게다가 그게 지금 가격이 올라서 얼마가 됐는지 아니? 무려 50억이 넘는 된다. 아우 이 도둑년. 그래놓고 입 싹 닫군? 연락도 안 하고 살아? 안 되겠다. 당장 소송 시작하자. 아니지. 그럼 시간이 걸리니까 당장 네 고모한테 전화해서 건물 팔아달라고 그래. 안 그럼 소송한다고. 솔직히 놀랐어요. 시어머니 말을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정황상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고모가 저를 키워주고 대학 등록금까지 대준 사실이 변하는 건 아니었고 그 정도면 고모도 할 만큼은 했다 싶었어요. 저 그렇게는 못해요. 설사 고모가 보험금으로 건물을 샀다고 해도 그거 달라고는 못해요. 부모 없는 절 키워준 부모 같은 분이니까요. 사는 동안 고모한테 눈치 보고 산 적 없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그 일은 그만 잊어주세요.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야, 지금 널 돌보는 건 나야. 그럼 나도 얼마간의 보상금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니? 네 고모한텐 건물도 주면서 왜 나한텐 10원 한 장 안 내놓니? 막말로 너 결혼할 때 뭐 해왔니? 부모 없는 고아라고 마음 약한 내 아들 꼬셔선 몸뚱이 하나 딸랑 들고 왔잖아. 모르면 모를까? 네 고모 건물주 된 거 아니상 나도 너한테 돈 좀 받아서 내 딸 결혼하는데 혼수랑 예단비에 보태야겠다. 그러니까 당장 가서 돈 받아와.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며 고모한테 가서 돈을 받아오라고 저를 들들 볶았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이 일을 남편한테 얘기했고 남편이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친 뒤에야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돈 얘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하지만 돈 얘기만 하지 않았을 뿐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죠. 네? 아가씨 산후조리를 저보고 하라고요? 그럼 회사는 어쩌고요? 여름 휴가 있잖아. 우리 애 출산일 맞춰서 휴가 잡으면 되지. 어차피 제왕절개 할 거니까 출산일이 달라질 이유도 없고 말이다. 아휴, 딴 집들은 이럴 때 큰며느리가 알아서 시누이 산후조리원비도 턱턱 내준다는데 이건 뭐 50억 건물도 지 고모한테 뺏기고 찍소리도 못하는 앤데 그럴 주변머리라도 있겠어? 그러니 어쩌겠니? 네 몸이라도 써서 네 할 도리를 해야지. 안 그래? 그러니까 네 남편한테 미주알 고주알 떠들지 말고 네가 원해서 하는 걸로 하고 우리 애 산후조리 맡아서 해. 너도 나중에 애 낳을 거 아니니? 미리 예습한다 셈치고. 알았어? 지난번 일 때문에 단단히 속이 꼬인 시어머니는 이번만큼은 당신도 양보를 못하시겠다며 산후조리원비를 내놓든 몸으로 때우든 둘 중 하나를 택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 그렇다고 모른 척 할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자정이 넘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남편은 액정에 뜬 이름을 확인하곤 화장실로 들어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잠시 뒤 굳은 표정으로 나와 제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랑 부산에 좀 가야겠다. 자기 고모님이 방금 숨을 거두셨대. 남편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비록 연락도 끊고 살기로 했었지만 제 유일한 혈육인데다 절 키워준 분이 돌아가셨다는데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저한테 해야지 왜 남편한테 했냐는 거죠. 자기야, 근데 왜 당신한테 전화를 했대? 자기 번호를 어떻게 알고? 그제야 남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제게 얘기해 주었어요. 남편은 저랑 사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시 제가 살던 옥탑방 앞에서 서성이는 고모랑 우연히 마주쳤고 그날 이후 저 몰래 고모랑 연락을 주고받았더라고요. 고모는 제가 어디 아프진 않은지 돈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는지 남편한테 묻곤 했다더군요. 결혼할 때도 저 몰래 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5천만 원을 보내주시면서 부산에 사두신 건물 얘기를 하셨대요. 오래전 친척들이 제 부모님 보상금을 뺏으려고 할 때 몰래 사둔 거라고요. 언제고 때가 되면 저한테 돌려줄 생각이니
잘 기억하고 있다가 혹시 당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저한테 전해주라고 하셨다나 봐요. 고모님이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그동안 말 못했어. 그리고 말이야, 고모님이 많이 아프셨어. 상견례를 앞두고 쓰러지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복막암 판정을 받으셨다나 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바로 수술에 들어가느라 상견례도 못 오셨던 거고, 어떻게 해서든 결혼식은 참석하시려고 재활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이가 너무 빨라서 그러지 못하셨어. 당신이 알면 좋은 일 앞두고 힘들어할까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비밀로 해달라고 하셔서 말 안 했던 건데, 이렇게 갑자기 떠나실 줄 알았다면 진작 당신한테 이야기할 걸 그랬어, 여보. 미안해. 남편의 얘기를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모한테 버림을 받았다는 생각에 그동안 고모를 원망하고 미워했던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 제 주위를 맴돌며 저를 지켜주었던 고모를 알아보지 못한 제 무심함에 화가 났어요. 한 번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적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부산 집을 떠날 때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떠났었는데, 어쩌면 이게 다 이별할 때 제가 미안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모의 배려였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늘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제가 한심했어요. 그날 남편과 함께 부산으로 내려간 저는 장례를 치른 뒤 고모가 살던 부산집을 정리하러 갔어요. 20살 봄에 떠나온 후로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집은 내 기억 속 그대로였어요. 제가 쓰던 방은 나올 때 그대로 잘 정돈되어 있었죠. 어쩌면 고모는 제 방을 쓸고 닦으며 제가 찾아와 주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언제고 찾아와도 어색하지 않도록 떠날 때 모습 그대로 지켜왔던 거겠죠. 생각이 거기까지 이르자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어요. 그리곤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날 저는 부산 우리 집에서 고모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을 눈물에 담아 흘려보냈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보니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라고요. 아가, 정말 축하한다. 하늘이 그래도 무심하진 않구나. 널 위해 네 고모도 데려가지고. 그래, 그 건물 문서는 잘 챙겨왔니? 상속세는 얼마나 나온다디?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건물 얘기부터 꺼냈어요. 그 사악한 눈빛을 반짝이면서요. 사람이라면 그러는 게 아니죠. 사람이 죽었는데 축하한다고요? 그분 저 키워주신 분이에요. 빈말이라도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 정도는 하셨어야죠. 어떻게 축하한다는 말을 하세요? 어머님이 그러고도 사람이에요? 왜요? 그 건물 팔아서 어머님 딸 산후조리원비 내란 말 하려고 오셨어요? 아니면 고아 며느리 받아준 대가로 한몫 단단히 챙기려고 건물 팔아달란 말 하러 오셨어요? 도대체 왜 자꾸 와서 제 속을 뒤집으세요? 따지고 보면 어머님도 고아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만 고아라고 막말하고 함부로 대하시는 건데요? 부모 없는 건 어머님이나 저나 똑같은데 왜 저만 괴롭히냐고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저한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러시면 저도 어머님한테 함부로 할 거예요. 그리고 저희 고모 건물 눈독 들이지 마세요. 그 건물에서 나온 돈 10원 한 장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딸한테 안 갈 거니까요. 아셨어요? 저는 그동안 참았던 말을 퍼붓곤 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힘을 주고 말했는지 손가락이 바들바들 떨리더라고요. 그날 이후 더 이상 어머님은 제게 고아란 말을 꺼내지 않으셨어요. 제 말에 겁을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남편이 폭탄 선언을 했거든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고아 어쩌고 소리를 하면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엄마들은 나이 들면 아들 눈치를 보게 된다더니 그 말이 딱이었죠. 아무튼 일련의 사건으로 저는 하루아침에 50억대 건물주가 되었어요. 저에게 시댁의 개로 살라던 시어머니는 닥쳤던 개가 되어선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됐고요.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이렇게 상황이 역전될 줄은 몰랐네요. 오늘따라 고모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모한테 가서 고모랑 수다 떨다 와야겠습니다. 저를 묵묵히 지켜준 고모를 위해서라도 기죽지 않고 인생 열심히 살아보려 합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